판결문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녀는 무죄 맞습니다. 그녀는 장례식 참석은커녕 한 호텔에서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녀, 동생도 수사기관에 끌려다니며 고통받았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한 가족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수사기관의 끔찍한 과오를 판결문에 낱낱이 기재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이를 묵인하였던 법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범을 알아버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에서 문득문득 머리를 쳐드는 진범의 발자취에 법정 증인들로부터 직접 청취한 사안의 실체를 조합하면 진범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진범의 의도적 은폐라는 의혹 없이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법원은 재판받는 고여인의 유무죄만 판단하는 곳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명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고 고여인을 희생양 삼아 지금 어디선가는 멀쩡히 살고 있을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진범에 대한 암호와 시그널을 숨겨놓을 생각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판결문의 비밀을 풀고 진범을 검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1985년 2월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에서 판사 주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장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이 건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제12장 직권충고 이 건 경찰 초동수사가 형사소송법규에 따른 충실한 것이 되지 못하였음은 전기한 바이지만 특히 압수수색에 허점이 발견되고 전기한 것처럼 순경 압수한 면장갑과 오 인천 영화관계 문서 등이 없어져 법정에 제출되지 못한 점,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피해자 의 팔목시계가 7월 23일 12시 54분에서 머물고 있던 것을 순경 임의로 24일 4시 57분으로 돌려놓은 점 등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었음은 큰 유감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제12장 직권촌고라는 제목하에 고여인 대법원 판결문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여 장 분량에 빼곡히 적힌 판결문은 고여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이를 읽는 내내 국가기관에 의하여 잔인하게 짓밟힌 그녀의 영화 같은 스토리가 떠올라 한없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렇게 한껏 무거웠던 감정으로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이건 진짜 미친 판결문이야.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범인이 착용한 그 면장갑,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강하게 추정하게 만들었던 그 면장갑은 실제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깨진 강 씨의 손목시계는 발견 당시 멈춰 있었습니다. 만일 망치에 가격당하여 고장나 멈춘 것이라면 범행 시간을 알려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의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윤노인 살인사건은 상식 밖의 일의 연속이었고 더 이상 영화 같은 일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형사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하형사가 압수한 면장갑과 영화관계 서류가 사라지고 하형사가 시계를 돌려놓았습니다. 왜 하형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등장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없어졌다는 오인천 영화관계 서류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인천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형이 왜 여기서 나와? 판결문에서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처음에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충격적이지만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 그 자체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판결문은 판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주절주절 다 써도 되는 일기장이 아닙니다.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과 그 범행에 관련된 내용만 국한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권촌고라는 제목의 이 사건 판결문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각은 공식적인 법원 입장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법원 역사책에는 윤노인 살인사건을 5공화국 유명사건 판결 11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미비점을 질책하고 아울러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이채로웠다라고 순화하여 적시하고 있지만 판결문에서는 쓸 수도 없는, 쓰지도 않는, 써서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래, 면장갑 분실,
시간의 변경 이런 것들은 범행 도구이고 범행 관련이니 100번 양보하여 수사의 문제점을 기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인천 영화는 재판받고 있는 고여인과는 전혀 아무런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고여인이 범인이 맞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고여인과 무관한 오인천 영화관계 서류의 분실을 무슨 이유로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뜬금없이 기재하였냐는 말입니다. 판결문 말미가 아니라 중간 부분에도 면장갑을 언급하면서 이건 면장갑이 현존하지 못한 사실을 살피건대 의혹 없이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판결문은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다. 재판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다. 면장갑, 시계, 오인천, 분실, 변경, 범행 도구의 실종, 사안의 실마리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 문서의 분실, 범행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시계에 대한 조작, 그리고 하형사, 의혹. 이것이 대법원 판결문에 공식적으로 적시된 내용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고 여러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고여인에 대한 공식적인 대법원 판결문의 기재인 것입니다. 판결문에 진범에 대한 암호와 시그널을 숨겨놓을 생각입니다. 본 영상을 제작할 때 원래는 고여인의 재판과 고문만 다루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정말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도 뜬금없이 등장한 오인천이라는 영화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인천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의 용감무쌍한 국군 부대들은 전 전선에서 자, 모두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어서. 큰일 났다고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오인천은 1982년 개봉한 인천 상륙작전을 다룬 반공 영화인데 영화를 찍으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통일교 측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신의 계시에 따른 메가더 장군의 영혼과 신념을 주요하게 모사하며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 오프닝에 가장 먼저 원웨이 프로덕션 앤드 미치하라 이시이라고 나오고 스페셜리 어드바이즈드 바이 선명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작사 원웨이 프로덕션은 통일교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의 연속인 윤노인 살인사건답게 이 영화도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힙니다. 007 시리즈를 만든 영화 감독에 비비안 리의 남편이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로렌스 커 올리비에가 출연하였습니다. 남궁현 등 우리나라 배우도 다수 출연하였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칸 영화제는 물론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 투입된 제작비는 무려 4,600만 달러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가 2,140만 달러라고 하는데 1980년대 초반에 이미 오징어 게임의 2배를 지출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런 영화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 오인천은 1982년 미국에서 정식 개봉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에서의 수익은 겨우 190만 달러로 1982년 개봉된 영화들 가운데 최악의 손실을 올렸습니다. 상영 당시 시카고 트립은 워싱턴 포스트 등의 미국 언론들은 오인천을 영화 역사상 최악의 상업적 참사로 평가했고 1982년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영화들 가운데 가장 조악한 작품에게 수여되는 골든 레즈베리상을 무려 5부분에서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혹평 속에서 오인천은 영화사에서 잊혀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영화는 고여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성은 살해된 윤노인이었습니다. 당시 윤노인이 오인천에 투자하였다는 말이 돌았고 국내 상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영화 시작 장면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오인천의 프로듀서인 일본인 이시이가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윤노인이 영화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흥행권과도 무관합니다. 69년 한국인 친구로부터 윤노인을 소개받아서 73년 이후 친하게 지내온 사이지만 물질적인 거래는 없었습니다.
제작비 4,600만 달러는 원웨이 프로덕션과 일본 통일교 단체가 전액 투자한 것이며 흥행권도 원웨이가 직배하는 방식이어서 개인에게 흥행권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의 제작사가 직접 나서 윤노인과의 관련성을 즉각 부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윤노인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노인과 이시 그리고 오인천의 강한 관련성은 기사를 넘어 고여인의 재판 과정에서는 더 명확히 확인됩니다. 고여인에 대한 3회 공판에서 오인천 한국지사장 박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고여인의 변호인과 박 씨는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윤보살과 대표 이시희 씨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7월 23일 오전에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22일 저녁 7시에 롯데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윤보살은 안 나왔고 그 이시희 씨는 23일 낮 1시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기억을 다시 해보니까 7월 20일, 21일에 만난 일이 있었을 뿐이어서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윤보살이 오인천에 3, 4억을 투자한 사실을 압니까? 그런 얘기는 8월 4일 날 고여인의 남동생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윤보살은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시희 씨가 왜 윤보살과 자주 만나고 배역까지 상의를 했습니까? 흥행을 위해서 불공을 들여달라고 자주 만난 것으로 합니다. 오인천 제작자인 이시가 영화 관련하여 윤노인을 사망 전까지 자주 만났고 심지어 경찰의 범행 추정 시간 직전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원래 약속까지 되어 있었는데 윤노인으로부터 바람을 맞았다는 사실까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윤노인이 약속을 지켰다면 살해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 수상한 사실은 오인천 영화 관계자 박 씨의 애초 진술에 의하면 이 시인은 경찰의 사망 추정 시간인 22일 밤의 다음 날인 23일 오전에 윤노인을 만났습니다.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였지만 윤노인은 이미 죽었어야 하는 그 시점에 이시희와 정말 만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과 같은 정황도 경찰의 범행 추정 시간의 정확성에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윤노인은 사망 당시 외출복인 푸른색과 빨간색의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강 씨와 윤 양도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고 고여인의 변호인은 말합니다. 경찰 추정 범행 시점인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인 한여름밤, 피해자들은 왜 편한 복장이 아닌 외출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진실은 박 씨의 번복된 애초 진술처럼 다음 날 오전에 이 씨를 만났고 그때 입었던 외출복 차림으로 살해당하였던 것은 아닐까요? 분명 이시희와 윤노인과 오인천은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시희는 윤노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윤노인과 오인천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논문에서 찾은 단서를 근거로 윤노인과 오인천의 관계를 더욱 깊숙이 추적해 갈 것입니다. 오인천의 프로듀스인 미치하루 이시인은 최고의 비용을 써서 최고의 군인 메가더를 최고의 배우들과 최고의 스태프가 재현했다는 사실을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1971년도에 한국에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고 일주일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홀린 듯이 한 영화관에 들어갔고 거기서 한국 전쟁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제야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건 분명 신이 저에게 영화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명백한 신의 계시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리매치라는 잡지에 실렸던 오래된 기사 사진을 보셨습니까? 한국 전쟁 당시 미 공군 비행사가 찍은 하늘 사진인데 그 사진에는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신의 가호하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의 미술 감독 이쿠노가 사전 답사를 위해 메가더가 한국 전쟁 당시 사용하던 다이이치 빌딩의 사무실 출입문을 사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에는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인화됐습니다. 저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예언한 심령사 진 딕슨 씨를 찾아가 사진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진 딕슨 씨는 신이 메가더를 일종의 전달자로 내세워 이 영화의 제작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은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영화 제작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신의 명령입니다. 이 시인은 이 외에도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진 딕슨의 해석에 따랐습니다. 영화가 제작되던 초기에 일본의 도어 스튜디오 인력들이 들고 일어나자 영화 감독 앤드류 맥라글랜도 이들과 함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후임 감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시인은 진 딕슨을 다시 찾아가 적절한 인물들을 추천받았고 이 과정을 통해 테렌스 영이 오인천의 감독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 시의 이러한 일련의 일화만 봐도 그가 얼마나 오인천 영화를 신의 계시, 초자연적인 현상과 연관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이란 캐릭터 자체가 매우 영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시인은 한국에서 촬영 중 한국에서 발생한 난간에 대하여는 한국의 심령술사라고 할 수 있는 윤보살에게 의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서 흥행을 위하여 불공을 들여달라고 자주 만났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짓 증언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안을 밝혀줄 핵심 증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인은 실제 오인천 제작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1979년 8월 38도를 넘나드는 한국 날씨 속에서 007 살인번호를 연출한 베테랑 영화감독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제작해둔 등대 세트가 태풍으로 사라졌고 전투복을 입은 3,000명 이상의 보조 출연자들은 더위에 지쳐가고 있었죠. 관절염으로 다리를 저는 주연 배우가 텐트 안에 누워있었고 계약금을 받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연급 여배우는 후두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영화에 우리가 창단한 어린이 발레단이 등장하길 바랬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완한 시나리오로 진행되길 원하는데 어찌 될지. 오인천은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피난민 행렬을 촬영할 때는 장갑차 2대와 괴나리 보찜을 등에 진 700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되었습니다. 서울 입성 장면을 위하여 엑스트라 500명, 탱크 4대, 장갑차 2대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한강다리 폭발을 재현한 촬영에는 피난민 차림의 엑스트라 1300명, F-86 전투기, 탱크들이 동원되어 13일 동안 6대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흥도에는 3천만 원을 들여 등대 세트를 지었고 상륙작전 장면을 위해 인천 제2부두에 군함 12척과 상선 10척이 동원되었습니다. 배우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개런티를 지급하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지랄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촬영이 끝난 후에는 제작팀이 숙박비 2천여만 원을 지불하지 못해 하얏트 호텔로부터 카메라 등의 장비 등을 가압류당하기도 했습니다. 촬영의 어려움도 계속되었습니다. 3천만 원을 들여 만든 등대는 태풍에 무너져 다시 지어야 했고 촬영 기간에 배우 데이비드 젠슨의 죽음으로 재촬영해야 했습니다. 메가더 역을 맡은 올리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마지막 촬영을 남기고 영국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메가더가 기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갖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윤노인을 만나 어떤 요청을 하였겠습니까? 보살님, 미국인들의 현재 심각한 개인주의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쟁취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반공블록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담 국가인 한국이 하와 국가인 일본과 힘을 합치고 다시 천사장 국가인 미국과 결합해야 하나의 평화로운 세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걸 구현하는 장면이 팔미도 등대작전 씬이고요. 한국, 일본, 미국 3국의 인물들이 힘을 합쳐 작전을 수행하는 거죠. 한국인 박, 일본인 사이토산, 혼혈인 림, 미국인 백인 프랭크 홀스워스 소령과 흑인 오거스트 앤더슨 하사는 팔미도 등대의 불을 점화하고 바다의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온 힘을 합친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숭고합니까? 그 좋은 의도 누가 모릅니까? 근데 사장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네. 팔미도 등대작전 씬 뭐가 문제인가요? 역시 보살님이십니다. 세트장이 태풍 때문에 홀랑 다 무너졌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6.25의 한이 깃든 영화 촬영인데 원혼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귀신이 붙었다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발 해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사이가 부탁이 필요한 사이입니까? 제가 제대로 기도를 올려 태풍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운이 있는 촬영 날짜도 점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근심이 그것만은 아닐 텐데요. 아이고, 보살님께는 숨길 수도 없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지 않습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장비들이 가압류당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해결해 드리죠. 제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말로만요. 말로만이라니요. 진심입니다. 우리는 또 확실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한국 상영권으로 갚으시죠. 예? 곤란한가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이게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럼 직접 제가 말씀드려보죠. 투자 계약서와 한국 상영권 독점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제가 과거 국제극장 운영하면서 한국극장 돌아가는 사정은 빠삭합니다. 이 영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지요. 윤노인은 동물적인 감각의 사업가 기질을 발휘하여 한국의 심령술사로서의 윤보살 역할을 수행해주고 동시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영화 제작의 자금 경색을 해결해주는 많지 않은 투자로 오인천의 영화 상영권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헐리우드와 전 세계를 노리고 제작비 4,600만 달러의 블록버스터에게 한국 상영권은 어떤 가치를 가지겠습니까? 가난한 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미미한 수준이었을까요? 이시희가 윤노인에게 한국 상영권을 줬다면 실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시희는 워싱턴에서 열린 시사회장에서 이 영화가 세상에서 가장 큰 비용을 들여 만들어진 작품이라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하던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천문학적인 돈이 불살라졌습니다. 헐리우드 탑 감독, 탑 스타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화, 한국말이 나오고 한국인 배우도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 영화, 칸에서도 백악관에서도 상영된 영화, 국뽕이 미친 듯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작은 국제대회라도 우승하면 자랑스러운 대한건화로 카퍼레이드 하던 시절입니다. 영화 디워도 할리우드에서 실패하였지만 소위 애국 마케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최다 관객을 끌어모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인천 영화의 작품성과 질을 떠나 개봉만 되면 전 국민이 다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흥행만 성공한다면 종교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상영권은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적 영역에서는 거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딱 사장님 모습 같습니다. 보살님, 저희가 섭섭치 않게 투자금의 몇 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섭섭합니다. 아주 실망입니다. 보살님께서 한 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출국 전에 내일 저녁은 꼭 다시 뵙지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시희 입장에서 한국 상영권 양도가 실책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투자금 반환은 물론 거액의 이익금, 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시희가 몸을 달아 이 사건 무렵 윤노인을 반복적으로 만났던 상황이 충분히 납득갑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은 윤노인이 거절하였고 다음날 1시 출국 예정인 이시희와의 마지막 만남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반드시 한국 상영권을 되찾아야 했던 당시 이시희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판결문에 오인천이 뜬금없이 언급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가 그날의 상황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윤노인의 집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한바탕의 난리를 친 범인은 얼굴과 몸에 흐르는 땀과 피를 수건으로 닦고 피가 묻은 손으로 선풍기 스위치를 켠 후 바람을 쐬면서 흥분과 더위로 인한 열기를 식히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해야 할 일, 범행의 목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범행의 목적이 귀중품이나 예금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범행의 목적은 바로 오인천 영화관계 서류, 투자 계약서, 한국 상영권 독점 계약서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하 형사가 압수한 면장갑과 오인천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 형사는 가정부 강 씨의 시계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혹 없이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혹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범 은폐에 대한 의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대법원 직권총괄에 등장하는 찐 주인공 하 형사의 수상한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하 형사는 8월 8일 휴가 복귀하였습니다. 하 형사는 면장갑과 오인천 서류를 압수하였는데 현장에 있던 중요 증거인이 당연히 초동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었을 겁니다. 8월 4일 밤 최초 신고된 것을 고려할 때 하 형사는 8월 4일 또는 5일까지는 근무를 하며 면장갑과 서류를 압수한 후 휴가를 갔다가 8월 8일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초라는 시기를 고려할 때 만일 하 형사가 일주일 정도의 하계 휴가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접수일에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휴가 복귀하여 초동 수사에 참여하고 면장갑과 영화 서류를 압수한 후 다시 휴가를 갖고 8일에 복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 형사는 사건 발생 초기라는 강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휴가를 이유로 근무지에서 며칠 벗어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무사히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경찰 손에 들어간 겁니까? 그 꼼꼼한 노인네가 서류들을 한 번씩 더 만들어서 따로 보관했나 봅니다. 장롱 이불 속에 꼭꼭 숨겨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먼저 처리할 수는 없었나요?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바로 감식반이 사진 촬영을 해버리는 바람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죠? 치우지 못한 범행 도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갑이랑 시계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아니, 망치질을 하다가 지 손이 다쳤는지 피가 묻은 장갑이 있습니다. 피해자들 혈액형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범행 시간에 멈춘 시계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에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 겁니까? 하영선님께 큰 부담을 안겨드려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걱정이 크십니다. 어쩌겠습니까? 무리해서라도 해결해야죠. 어쨌든 영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지금 수사본부에서는 영화 서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아예 의심하지 않아서 틈을 봐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죽는 소리 했지만 장갑은 이미 처리했습니다. 그 똑같은 거 구한 다음에 윤노인 혈액형하고 같은 피 묻혀갖고 국과수 감정을 보내버렸습니다. 혹시 문제는 안 생길까요? 형사들만 잔뜩 땡겨갖고 수사본부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 개판입니다. 개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시계입니다. 어쩌죠? 이것도 사진이 찍혀버려서 문제인데 시계 분석을 보내면은 태엽이 풀려서 나중에 멈춘 건지 아니면 망치에 부서져 그때 멈춘 건지 알 수 있나 봅니다. 이를 어쩝니까? 제가 시계를 돌려버렸습니다. 네? 그거 너무 의심받는 행동 아닌가요? 아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분석 의뢰 전에 시간이랑 태엽을 마구 돌려버려갖고 이제는 분석 불능 상태가 되었으니 일단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아서 수습하겠습니다. 멍청한 놈들이 사고만 쳐가지고 힘이 많이 드네. 그거야 제가 다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만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 방법이 좀 거칠어도 결국 범인을 잡아갖고 법정에 세우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겁니다. 걱정 붙들어 놓으십시오. 범인이 쉽게 잡힐까요? 제가 조사하면 다 범인 됩니다. 그때를 맞춰서 그분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하 형사가 휴가 복귀한 8월 8일, 그날 공교롭게도 오인천 영화 제작자 이시희가 한국으로 건너와 직접 고여인과 오인천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에서 윤노인과 저의 관계, 그리고 오인천 영화의 관계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한 줌도 없도록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직접 말씀드립니다. 저는 69년 한국인 친구의 소개로 윤노인을 소개받았고 73년 이후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정신적인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작비 4,600만 달러는 원에이 프로덕션과 일본 통일교단체가 전액 투자한 거고, 흥행권도 원에이가 직배하는 방식이어서 개인에게 흥행권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다시는 한국 상영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노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건 7월 21일이며 22일 밤 7시에 롯데호텔 3100호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윤노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도쿄로 돌아갔고, 거기서도 국제전화를 수차례 했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고인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공교롭게도 그날 밤 새벽, 즉 8월 9일 새벽 1시, 하 형사는 고여인으로부터 최초 자백을 받아냅니다. 고문을 통해서 말이죠. 고여인의 자백 후 윤노인과 오인천 사이 관계에 대한 보도는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니까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 전화해서 사람을 귀찮게 하시네. 아, 그래요. 사장님이 이제야 정신 차리셨네요. 내 말 잘 들어야 영화도 성공하는 거라고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누구 덕에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나요? 뭐? 아이고, 선물까지. 우리 사이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사이에. 언제 오는데? 사모님, 이시 사장님이 보낸 선물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나가서 받아올까요? 들어오라고 해라. 이놈들! 내가 이렇게 죽을 듯 싶으냐? 이대로는 안 죽는다. 내가 너희들 평생 지켜볼 것이다. 평생 저주할 것이다, 이놈들! 독한 노인네, 곱게 죽일 것이지 뭔 악담은. 에이 샹, 이 손바닥 다 찢어졌네. 아, 따가 망치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어야지. 야, 선풍기 좀 들어봐. 더워 죽겠다. 야, 돈을 쌓아놓고 산다는 노인네가 에어컨도 하나 없고. 야, 수건도 좀 줘봐. 가정부랑 아이도 잘 처리했지? 야, 이불 다 덮어. 재수없게 눈도 부릅뜨고 있네. 집에 온통 폐물에 통장에. 아이고, 노인네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아주 남들 인생 협박질해갖고 돈을 엄청 벌었네. 응? 야, 딴 생각하지 말고 얼른 서류나 찾아. 네 이놈들! 내가 평생 저주할 것이다! 독한 노인네, 아직도 안 죽었어? 야, 그 뒤뜰에 가면 담벼락에 그 나일론 줄 있을 거니까 그거 좀 잘라와. 노인네가 저번에 쓰레기 버리고 오라는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켜서 나가보니까 거기 있던데? 이놈들, 내가 평생 저주할 것이다. 이놈들, 내가 평생 저주할 것이다. 이놈들, 내가 평생 저주할 것이다. 오인천은 다음에 미국에서 개봉되었으나 처참히 흥행에 실패했고 한국에서 개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저주는 통하였습니다. 제12장 직권 총고. 이 건 경찰 초동수사가 형사소송법규에 따른 충실한 것이 되지 못하였음은 전기한 바이지만 특히 압수수색에 허점이 발견되고 전기한 것처럼 순경 압수한 면장갑과 오인천 영화관계 문서 등이 없어져 법정에 제출되지 못한 점,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피해자 팔목시계가 7월 23일 12시 54분에서 머물고 있던 것을 순경
임의로 24일 4시 57분으로 돌려놓은 점 등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었음은 큰 유감이라 할 수밖에 없다.